오늘 윤통께서 헌법재판소에 나오셔갖고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 강조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버전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어떤 그 야당 놈들의 폐악질이 있는데 그 야당이 보통 이제 예산을 줄였다. 얘네들이 뭐 연속 탄핵을 했다. 뭐 요게 이제 중점을 맞췄다가 약간 컨셉을 좀 바꾸셨어. 야당이 내가 연설하는데 박수 한번 안 치더라. 이게 계엄 이유다라고 새롭게 뉴 업데이트 됐습니다. 예.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뭐 야당 큰일 났다 뭐 이러고 나오잖아. 야당 큰일 났다. 민주당 큰일이다. 어떻게 박수를 안 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윤통이 시정연설 때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자신을 외면한 사례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성이 짙다는 취지로 탄핵 청구인 쪽이 주장을 하니까 윤통이 그게 아니라면 니들이 박수 안 쳤잖아 라고 따진 겁니다. 내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예산은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대통령이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내가 취임하고 갔더니 로텐도홀에서 퇴진 시위하고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더라. 이게 이제 좀 많이 섭섭하셨나 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야당의 폐역질의 배경 중 하나다 이거죠.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들어는 왔다. 그런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까지 있었다. 약간 섭섭하셨나 봐. 섭섭하셨나 봐. 예. 내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날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나. 의석수도 여당이 100석 조금 넘는데 야당 좀 설득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에서도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악의적이고 대화 타협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예. 나도 미국 국빈 방문할 때 민주당과 같이 가려고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을 때도 같이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했는데 좀 민주당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좌파 애들은 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에 쳐들어오는 게 되냐 이런 이제 반박을 했다는데 우리 윤통께서 약간 이제 저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좌파들이 많이 하던 이제 감성팔이죠. 예. 저런 이야기들 이제 슬픈 음악이 깔려야 돼. 어딨니? 슬픈 음악. 이런 것들. 연설 때 야당 놈들이 박수 한 번 안 치더라.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계엄을 해요. 이런 거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감성팔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이제 뒤에 배경음악 깔아보면 압니다. 예. 배경음악 딱 깔아보면은 야 이거 또 시작이구나 이러면서 보통 이제 좌파들이 많이 하던 방식이죠. 이 감성팔이라는 게 좌파들이 많이 하던 건데 원래 이제 시위 집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상당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좌빨들이 그동안 많이 악용을 했지 감성팔이로. 근데 이걸 이제 윤통이 이번에 이제 활용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런 거는 이 대통령의 계엄에 관련된 내용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대통령한테 야유하는 그런 국정연설 때 또 대통령을 외면하는 이런 현상들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야. 오죽하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하던 사람이 조경태 민주당 의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때 논란은 민주당이 왜 앉아 있었냐가 논란이 아니야. 조경태가 왜 일어났냐가 논란이었어.
그래서 조경태가 민주당 안에서 린치 맞고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흔했던 일인 거지. 어떤 팬덤 정치의 한계이자 또 우리나라 정치 수준의 어떤 뭐 또 씁쓸하고 저질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저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되게 민망하긴 한데 어저께 이제 이재명이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도중에 고성 지르고 뭐 너나 잘해라 뭐 외쳤던 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그리고 막상 이제 연설이 끝나고 뭐 민주당이 박수를 치는데 박수 하나 안 치고 뛰쳐나가던 것도 국민의힘이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 애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대. 절대로 야유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최대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자. 뭐 이 정도에서 민주당은 좀 국민의힘과 다르게 보이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걸 간만에서 보면은 항상 국회에선 그래. 여야가 또 대립하고 물론 박수 쳐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의 정치 현실은 또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보다는 팬덤 정치보다는 항상 이렇게 좀 포용하고 협상할 줄 아는 이런 분위기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확실히 이제 좀 국민들께서도 많이 요구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이제 강경파들에 휘둘리는 정치판이 만든 결과물이겠죠. 근데 그게 계엄의 이유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갸우뚱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이 계엄을 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불법적 요소를 전제로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즉 그 귀책이 있는 쪽이 불법성이 입증돼야 된다라는 거야. 즉 전시, 폭동, 국헌 문란을 했다면 자 민주당이 그러면은 지금 뭐 폐악질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폐악질이 불법적이냐 이거를 증명해 줘야 되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폐악질들 예산을 깎았다, 탄핵을 했다, 또 야당이 박수를 안 쳤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잖아. 야당이 갖고 있는 그 야당만의 그 합법적 권한 중에 행사를 한 거란 말이지. 근데 계엄이라는 거는 반드시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게 제한된 권한이기 때문에 이 계엄의 권한과 야당의 폐악질 간에는 사실은 좀 절대 비교가 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이 예산안을 깎았을 때 또는 어떤 뭐 연속 탄핵을 했을 때 혹은 야당이 박수를 안 쳤을 때 그 행위가 어떤 불법성이 있다를 입증해줘야 대통령이 계엄을 할 만했다라가 나오는 건데 불법성이 없는데 왜 계엄을 했는지는 지금 밝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되게 사실 변호한다라고 하기에는 근거 빈약한 주장이 돼버리잖아요. 저게 어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저렇게 박수를 안 친 거다라든지 중국 간첩들한테 매수를 당해서 아나짱한테 무슨 뭐 이렇게 매수를 당해가지고 애들이 박수를 안 치기로 작당을 한 거든지 이런 요소가 있어줘야 얘기를 꺼낼 만한데 지금 윤통 측에서 야당 탓을 하는 대다수의 얘기들은 불법 선거는 관련이 1도 없는 내용들만 얘기를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 계엄이 정당하겠냐. 따지고 보면 윤통이 저런 감성파리까지 간 거는 그런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또 감성파리를 별로 안 좋아해. 이 야당 놈들이 옛날부터 저런 식으로 무슨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또 무슨 공감 능력을 길러라. 이러고. 하여튼 뭔가 감성파리를 많이 그동안 했는데 이게 우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되게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져요. 뭔가 좀 이성적이고 딱 떨어지는 그런 물증으로서 반박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거의 다 끝나버렸어 지금 탄핵 그 재판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윤통의 지금 계엄 재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절차적인 합법성이죠. 윤통이 계엄을 할 때 절차를 지켰냐가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국무회의 여부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 애들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왜 회의에 개최, 폐회, 개회, 부서, 속기록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회의가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네. 그러면 탄핵이겠구나라는 이제 공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윤통 지지층에서는 그 국무회의는 그냥 그것이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관없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절차를 지켰냐. 그 절차가 지금 국무회의라는 거고 그 국무회의 이전에 국방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지금 없지만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어떤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통칭이가 아니라 사실은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필요해서 국무회의를 했다면 그럼 왜 개회선언, 폐회선언 부서가 없었냐? 속기록이 왜 없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없어. 애초에 해소를 하고 계엄 선포를 하면 될 거를 왜 그렇게 급박하게 했거나 뭐 이걸 왜 불완전하게 했는가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절차의 중요성을 좀 간과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탄핵의 중요한 기준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거야. 왜 부서가 없냐? 왜 사인이 없냐? 당신네들 이거 국무회의를 했으면은 이 사인을 받고 도장을 찍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야. 왜 없어? 이랬더니 윤통이 대답을 했어. 뭐라고 했냐? 응. 사후 결제가 가능하니까 사후 결제 받으려고 했다. 야. 사후 결제도 가능하지 않냐? 근데 결과적으로 사후 결제도 못 받았다 얘기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 도장이나 사인을 안 했는데 왜 그러면 절차가 안 된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거는 사후에 결제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결제는 못 받았다 이거거든. 결과적으로 증거는 없다 이거지. 윤통 측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서명 부서가 없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윤통은 이 부서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을 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서명 받으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국방부에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결제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안 올렸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생각한다. 예. 자신만의 생각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결제를 요한다면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각한다가 있는 걸 보면은 사실은 어디 법조항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윤통 쪽에서 잔머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이제 쥐어짠 거야 이거를. 변호인들과 쥐어짠 게 이제 이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후 결제를 받으려고 했다가 그 다른 놈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못 받았다는 게 어떨까요? 그거 좋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 왁구를 그렇게 짠 거지. 사후 결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행안부에서 우리는 관련한 거 다 보내줬다. 그러니까 그 문서 작성 책임은 행안부에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면서 부처한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물 내란이라고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겁을 먹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반박이 아니잖아.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고.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참가했던 이상민이 뭐라고 하냐. 계엄 당일 개회 폐회 선언 없었다. 부서 없었다. 사인은 없었다. 개회 폐회 선언 없었다. 속기록 없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그 팩트들은 이상민이 다 인정을 했어요. 요 개회 폐회 선언 없었고 부서 없었고 속기록 없었고 직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민은 어쨌든 나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상민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법적 기준으로는 하나도 조건을 만족한 게 없는 거지. 11명이 왔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회의에 조건을 법적으로 맞춘 게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상민은 오늘 자기들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국무회의다라고 지금 우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윤통이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갸우뚱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윤통이 계엄 전에 국무위원들 6명만 소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통이 만약에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면 11명을 불렀을 텐데 달랑 6명만 불렀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불렀다라는 점에서 국무회의에 의도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것도 계엄 전에 부른 건데. 윤통이 오후 8시, 그러니까 10시 좀 넘어서 이제 계엄 선포를 했는데 2시간 전에 달랑 6명에게만 연락했다는 거야. 집무실로 소집시켰다. 윤통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한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국무회의는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판단하고 이게 또 증명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윤통이 국무회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11명을 불렀을 텐데 6명에게만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라고 연락을 했는데 예, 조 장관한테는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게 하고 불렀어. 그런데 한덕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보셔야 된다 해갖고 나머지 국무위원을 그제서야 불렀다. 그래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11명이 됐는데 지금 17분이니까 23분에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5분 뒤에 그냥 바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국무위원들 보고서는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놓고 선포 뒤에 다시 돌아와 한덕수에게는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네가 가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달라. 외교부 장관한테는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달라. 라고 지시를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야, 건의가 알면 건의가 화낼 거야. 그래요. 이상민이 이걸 증언했습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르고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거란 얘기 했냐 했더니 이상민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 대목이 조금 기괴하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이 그냥 경고성 계엄이다. 그렇게 진지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라면은 왜 저렇게까지 비밀로 했던 걸까? 저 과정의 증언들을 모아보면은 되게 이상한 그 주장이 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다 부정이 돼버리는 주장이 된단 말이야. 저게 가벼운 수준의 그냥 경고성 계엄이라면 마누라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남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오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왜냐면 경고성이니까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해제할 것도 예측을 하고 그러면은 뭐 국회 안에 다 들어보내고 굳이 비밀로 할 이유가 저렇게까지 비밀로 할 이유가 있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은 지금 계엄을 되게 가벼운 의미, 가벼운 경고라는 의미로 이제 축소하려고 했는데 계엄 전에 이들이 나눴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던 걸 보면은 상당히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 은밀하게 했다라는 거는 가볍다는 의미와는 결코 이게 일맥상통할 수가 없잖아요. 가벼운데 왜 은밀하게 하냐.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할 때 은밀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은 마누라한테마저도 얘기를 안 했다라는 저 대목에서 오히려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좌빨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이건 김건희랑 얘기 다 대놓고 저렇게 김건희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미든 간에 마누라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고 아주 철통 보완을 시켰다라는 거는 결코 가벼운 계엄이 아니었구나를 잘 알게 해주는 이제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사전에 저렇게 가벼운 경고용이었다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흘려가지고 야당이 대처할 수 있게끔 해라. 야당이 얼마든지 해제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도 그냥 군인이 막 들어가서 야당 끌어내지 말고 그냥 그 겉에만 지키고 그 정도에서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가벼운 경고인데 어마어마하게 비밀로 한 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국회로 만약에 군대를 보냈어. 근데 야당이 만약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해제를 못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러면 계속 계엄을 했을 거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좀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 말이 좀 꼬이고 있고 좀 그 팩트 관계라던가 이런 그 증언들 특히 이상민 같은 경우는 더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이상민은 대통령을 도우려고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의 증언만 모으더라도 대통령의 증언과 좀 대비되는 내용들이 좀 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또 보이네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이상민이 막 던졌어요.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받다. 단전단수에 쪽지가 있다는 얘기를 이상민 입으로 인정을 했어 지금. 얘는 무슨 목적으로 나온 거야? 얘는 지금. 그래, 되게 얼탱이가 없네. 예. 쪽지를 받다니 이건 뭔 말이야? 예. 여기서 보면 이상민은 대통령실 쪽지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야. 단전단수가 적혀있는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봤다는 거야. 그것도 어디에 단전하라고 쓰여있는 것까지 이 사람이 봤대. JTBC, 한겨레, 뭐 김어준 뭐 이런 곳에 건물에 언론 매체 가서 단전단수하라고 소방청 써있고 어디 건물 써있고 단전단수가 써있었다는 거 봤다는 거야. 와,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증언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대통령한테 지시받지는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상당히 기괴하죠. 이상민은 소방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걸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소방청에 전화할 일이 행안부 장관이 없거든. 행안부가 소방청에 전화할 일이 없는데 전화를 했다는 거야.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소방청장은 뭐라고 하냐? 이상민이 나한테 단전단수로 오달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 근데 이상민은 내가 그걸 시키려고 전화한 거 아니다 라고 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어쨌든 단전단수 내용을 봤다. 이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상민의 행동이 이상하고 이상민의 증언이 이상해지고 있단 말이야. 자기는 내용을 봤어. 근데 그거를 소방청한테 지가 전화를 했어. 대통령의 지시도 없는데. 너무 뜬금없잖아. 어디 위에 올려져 있는 메모를 지 맘대로 보고 지가 전화를 맘대로 했다는 거야. 자기 맘대로. 그러면 전화를 왜 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그 쪽지가 자꾸 머리에 남아서 너무나 국민들이 걱정돼가지고 전화한 것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은 쪽지에 소방청이 적혀 있고 밑에 단전단수가 적혀 있고 특정 한겨레나 경향 등등의 뭐 이런 MBC, 뭐 JTBC 이런 언론사에 단전단수라고 쓰여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내용이 불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법이란 말이야. 근데 불법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누가 적었냐? 이거 이런 걸 왜 적었냐? 어디 이거 뭐 중국 간첩이 적은 거냐? 북한 빨갱이가 적은 거냐? 이게 따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거 안 따졌다는 거야. 안 따져. 안 따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계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메모를 봤을 뿐이야. 자기는 메모를 봤을 뿐인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지 혼자서 소방청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민의 답변이 상당히 오늘 되게 이상한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지금. 자, 이상민은 뭐라고 하냐? 대통령한테는 지시받은 적 없는데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보았다. 눈도 좋아. 소방청 단전단수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받은 적이 없지만 또 한 적도 없지만 일단 쪽지는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소방청장과 통화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소방청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얘기가 이상민한테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단전단수에 대한 요청이라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메모를 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소방청에 관계도 없는데 전화를 한다? 되게 부자연스러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지. 그것도 국민이 걱정된다는 게 왜 걱정이 되지? 왜냐면 이게 불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전화를 한다면은 이거 얘기 들었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이런 명령하면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 라고 확실히 명시해 주던가 이래야 뭐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태도가 맞는 거지. 또는 그 메모를 누가 여기다 놓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따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묻지 않고 오히려 그 메모장에 적혀 있는 부처에다가 전화를 한다? 아무런 지시도 안 받고? 이거 자체가 좀 가능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다가 만약에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건데 네가 네 맘대로 막 전화했냐 이러고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약간 이상민 형님의 어떤 저 주장은 다소간에 되게 부자연스러운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의 장관으로서도 그렇고 저 내용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대목에서도 좀 의외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쪽지를 몇 개를 받는데 지시도 없이 지 맘대로 소방청에 전화를 했다. 자, 또 다른 우리 윤통의 곤란한 증언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 계엄 해제가 늦어진 이유가 국회법을 찾아보느라고 늦었다라고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쪽에서 이제 탄핵 재판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부랴부랴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다 앞뒤가 안 맞게 돼, 이렇게 되면. 계엄 해제까지 3시간이 걸린 게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국회법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약간 이상해지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네. 자, 왜 3시간 넘게 해제가 오래 걸렸냐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2차, 3차 계엄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건데 본인 말로는 국회법을 찾아봤다. 내가 보니까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해서 국회법을 보느라고 그랬다. 즉 문안 만드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법을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문안 때문에 검토해보라. 이게 3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저 주장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윤통은 계엄이 가벼운 경고에서 끝낼 생각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계엄을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라면은 그 계엄의 끝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비를 했었단 얘기잖아.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헌재에서 자기가 이렇게 금방 끝날 걸 예측을 했대. 당연히 야당이 해제할 걸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거 다 한 거다. 그런데 재밌지 않아? 계엄 해제의 문안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앞에서 얘기할 땐 자기네들이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서 정작 그 끝을 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문안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자기가 예측을 다 했다면 야당이 해제하는 걸 진짜 예측을 사전에 했다면 해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서를 적어서 바로바로 내밀었고 바로 해제하는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준비해갖고 3시간이나 걸렸다라는 걸 보면은 민주당이 해제를 그렇게 빨리 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라는 정황 증거잖아. 어딜 봐서 저게 민주당이 해제를 빨리 할 거라고 예측한 정황이야. 저게 예측을 못한 정황이지.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찾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저 증언이 오히려 대통령이 앞에서 얘기했던 걸 부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저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이 다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다른 요소가 있었다. 어떤 변수가 있었다. 오히려 우리 건물이 단전단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차라리 낫지. 아니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부정해버리잖아 지금. 왜 저 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요? 왜 저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해제라는 거를 자신들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지. 해제까지 예측을 했다면 당연히 저 문안에 대해서 어떤 형식에 대해서 다 준비가 끝나 있었겠지. 그게 아니라면은 계엄 해제라는 건 애초에 산정되지 않은 가설이었다. 그때 계획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라는 거를 대통령 입으로 대통령이 인정하고 말았다. 오늘은 붕짜자붕짜 신원식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네. 3월 만찬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내가 얘기했다. 무슨 비상계엄이냐면서 3월달 지난해 3, 4월이면 언제예요? 총선 전이야. 총선 전에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윤통이 하셨다라고 오늘 신원식이가 얘기를 했어요. 윤통이 비상한 조치라는 언급을 3, 4월에 했다. 즉 이 얘기는 지금의 야당이 생기기도 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야. 지금의 민주당이 구성되기도 전이야. 이때는 민주당이 190석이 될지 110석이 될지 알 수가 없을 때야. 그런데 이때 왜 비상한 조치를 생각했을까? 오늘 신원식의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거짓말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고 말았어요. 비상계엄 때는 절대 안 된다.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제가 말렸고 몇몇 수석들도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논리 꼬고 자시고 계엄 선포가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고 말렸다. 하지만 또 지난해 3월 말 4월 초쯤에 신원식을 포함해 김용현, 조태용, 여인영 등이 있는데 윤통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윤통이 비상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예. 요러다 보니까 요게 총선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보면 윤통이 이미 사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했구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계획이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걸 오늘 증언한 겁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내가 말씀드렸다. 당시에. 그리고 내가 12.12 사태도 겪어봤기 때문에 군의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발언한 거 보면 정작 웃긴 게 붕짜자 붕짜 형님만 정상이었네. 예. 외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격에 비춰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김 장관에게 김용현에게 대통령 잘 모셔라.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도리다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들이 다 붕괴가 되잖아요. 야당이 연속 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예산안을 깎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박수를 안 쳐서 그렇다. 이런 게 좀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지금의 야당은 나오기도 전부터 저 군사동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부정이 돼버리잖아. 저렇게 되면 쉽게 부정이 된단 말이죠. 이런 대목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는 거지. 대체 왜 했을까? 왜 그때 총선 전부터 왜 군사동원을 생각했을까?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이라고는 김건희 여사 백 문제,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그 여사의 백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낼 때였는데 그것이 주된 동기 아니냐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자기 마누라를 구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가던 그때의 자신의 정치력이나 지지율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동훈도 체포하고 이재명도 체포하고 마누라 문제도 딱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딱 시기입니다. 이게 윤통이 말이 성립되려면 야당이 예산안을 발표한 뒤에 계엄 설계가 있었어야 돼. 그게 11월 한 24일 이후에 야당이 한 11월 20 며칠쯤에 그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그 사이에 계엄을 설계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면은 윤통의 지적이 맞지. 그런데 야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뭔 놈의 예산안이 나오고 줄탄핵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지금 윤통의 주장들은 다 지금 거짓말인 거지.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그때 당시부터 군사동원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는 걸 보면은 유일한 그 명분이라고는 자기 마누라에 대한 의혹, 백 문제라든가 특검을 피하면서 한동훈이 당내 세력을 막 키우는 문제를 밟고 이재명도 제압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때 당시라면은 확실히 그 마누라의 백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마누라가 그냥 헤헤헤 이러면서 그냥 막 뭐 이런 거 사오세요.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나중에 북한이랑 관련해서 저랑 같이 일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던 그 장면, 노골적으로 나가던 장면을 윤통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는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지금 배경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윤통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틀튜브를 찍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호를 하는 것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신원식을 안 쳐다놓고 뭐라고 하냐, 반중 질문만 던졌다는 거야. 신원식을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를 봤더니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신원식은 단정적으로 말했었고 난 모르겠는데, 예. 자,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확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고요. 문재인이가 중국먹으로 함께하겠다, 이재명이가 쉐쉐 하면 된다고 표현하는 것, 이렇게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전,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뭔가 우리나라를 중국이 막 노려서 뭘 한다라는 식의 전제에서 나오는 이제 발상이죠. 근데 신원식은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원식을 상대로 반중 의식을 검증하는 질문에 뭔가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틀투부들이 좋아하는 멘트잖아요. 틀투부들이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노인들 속여먹거든. 근데 이런 이제 어떤 반중주의에 기반해서 질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기괴하잖아요. 이런 것과 윤통의 계엄이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질문이 계속됩니다. 중국 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 원 투자한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 언론사들이 심리적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왜 묻지? 문재인이가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원전 사업을 철수하고 태양광 산업이 부상했는데 이거 중국 기업한테 돈 뭐 밀어준 거 아니냐? 네, 신원식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개인적 판단하지 않겠다. 즉답을 피했다. 윤통 측이 신청한 증인한테 이런 반중 질문만 하고 끝나버렸어. 저 왜 그러는 건가요? 저런 게 바로 사고방식이 이제 선민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사상, 즉 다른 국민들은 멍청해서 모른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사고에 빠져버리니까 이런 도구만이 빠지면 이제 좀 세상을 바라볼 때 혼자 좀 고립된 생각에 빠지게 되죠. 지금 저런 질문은 헌법재판관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중국 공산당과 간첩들한테 잠식당해 있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이젠 중국 간첩 때문에 얼마나 이게 더럽혀져 있으며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내용은 단 1도도 확인돼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 그냥 자기네끼리 지어낸 거란 말이에요. 과장을 한 거고. 게다가 어떤 중국에서 과연 한국에 대해 특별하게 간첩을 보내서 뭘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 뭐가 있냐는 거야. 안 해도 얼마든지 중국이 장사하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반중을 저런 어떤 뭐 일종의 혐중이라고 했지. 혐중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왜 그랬는지를 다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 중국이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해야만 한국을 통해서 중국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에 뭐가 있냐는 거야.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중국한테 자진납세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반중 정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중국 공산당과 자매 결혼을 지금 20년째야. 중국 공산당과 자매 결혼을 맺었어. 그리고 우파 지역에서 중국이 투자하겠다고 해갖고 무슨 그 차이나타운 만들겠다고 하면 다 허락해줘. 그게 다 우파 정당에서 있었던 일이야. 우리나라 차이나타운 적지 않이 죄다 우파 지역에다 다 만들어져 있어. 근데 왜 모터로 간첩을 보내냐고. 알아서 자진납세를 하는데. 북한이야 뭔가 체제 전쟁을 한답시고 그런다지만 중국은 그럴 가치도 없어. 한국이란 나라가. 이미 시장적으로 중국에 훨씬 더 유리한 지정이 됐고 중국에 중간재를 갖다가 있는데도 사주는 데가 한국인데 여기서 뭘 더 하냐는 거지. 이미 중국이 얻을 건 다 얻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 설명이 좀 필요할 때가 됐다는 거죠. 말로는 중국 간첩에 판을 친다 이거야. 근데 걔네들이 왜 뭐 하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 건데? 무엇을 위해? 뭐 체제 전환을 위해서요? 공산화의 뭐 확산을 위해서야? 뭐야? 그래야 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 안 그래도 우리는 이미 중국이 원하는 대로 다 퍼주고 있는 마당에. 아니 더 웃기잖아. 중국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뭐 기술도 따라잡아. 뭐 얼마든지 우리나라 시장도 먹어. 게다가 우리나라 업체들도 M&A로 다 처먹고 앉아있어. 부동산도 중국이 알아서 투자도 막 열려있어. 그거를 갖다가 뭐 우파 정당에서 막자고 했냐. 막아본 적이 있냐. 우파 정부가 막았냐. 우파 정부가 뭐 관세를 때린 적이 있냐. 그러지도 않아. 우파나 좌파나 중국과의 교육이나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다니까? 왜냐면 중국이 막대하게 투자하니까 땡큐지. 근데 왜 중국이 간첩까지 보내? 무슨 뭐 우리랑 뭐 엄청나게 누가 보면 대립하는 줄 알겠다? 단 1도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과 자매 결혼을 끊고 나서 얘기를 하던가. 정작 자매 결혼을 여당이 맺고 있는데 무슨 중국이 간첩을 보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되잖아. 근데 이런 주장이 왜 나왔냐를 보면은 나는 어저께 뭐 그런 뭐 미국 재미동포가 우리나라에 이런 부정선거론을 주입하면서 반중주의를 기반한 부정선거론을 주입하는 돈을 뿌리면서 이런 그 미국식 사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북한을 경계를 더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북한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무기로 공격하고 협박을 하지 뭐 중국이 우리를 협박을 하냐? 중국 우리한테 관심도 없잖아. 한국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하지 뭐 그냥 웃어주면서 그래 뭐 열심히 해라 이러고 말지 관심도 없어. 근데 북한은 우리를 협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인데 이거를 중국으로 바꿨어 갑자기. 근데 이렇게 바꾸는 쪽은 미국 한인타운 그쪽에 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서 상당히 나타나는 그 모순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는 우리한테 관세 때리고 한국한테 돈 뜯어내겠다고 했는데 그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놈들은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트럼프를 지지하면 알아서 뭐 우리나라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서 반중주의에 기반해도 모든 이야기를 거기에 맞춰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무슨 뭐 미국에 관련된 뭐 미국 정치를 얘기하는 방송 보면 죄다 반중주의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아.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거는 어떤 시장적인 대립구도와 경쟁구도가 있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매번 괴리가 유리된다, 괴리감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다 미국 재미동포들이나 거기 한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프레임들인 건데 이게 한국에다가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라고. 걔네들의 주장대로면은 국민의힘도 중국 간첩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틀튜버들이 반공, 뭐 이 반북, 북한에 대한 경계, 북한의 핵무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전형적으로 미국의 그 어떤 트럼프 지지층, 반중주의를 갖고 있는 트럼프 지지층의 시각인 거거든. 이거는 그냥 이식을 당해서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런 주장도 되게 모호성이 많죠. 중국이 왜 그래? 그런 목적이 없잖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사례도 없고 뭐 특별히 그게 뭐냐는 거야. 그게 왜 북한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딴 짓 한 게 많은데 중국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중국은 그냥 돈만 주면 우리나라가 다 갖다 바치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과 자매 결혼을 맺은 상황에서 저런 주장이 나온다라는 게 좀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도 북한 간첩의 뭐 일종의 프락치질인가? 북한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줄이고 중국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는 게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는 중국과 북한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북한한테 이득이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사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미국의 어디 듣보잡 한인타운 목사 새끼가 얘기하는 걸 왜 우리가 따라가야 돼. 걔네가 정치를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보 같은 결론이 나오지. 거기에 누가 공감해 주겠어. 헌법재판관이든 어디 대법원이든 누가 공감해 주겠냐는 거야. 저런 얘기를. 메모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라는 지시 메모가 있다. 검찰도 이미 확보했는데 선관위 서버 확보, 여인영의 지시를 받은 정성우 1차장. 선관위에 검찰 온다고 부하들에게 알렸다. 부하들도 그 내용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메모장도 있었다.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라는 메모를 따로 적어놨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시 여인영이가 이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거다. 그래서 검찰과 국정원이 뭐 중요한 업무를 할 테니 니들은 그들을 지원해라. 그래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다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하니까 저 내용을 보면은 어떤 명령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누구누구 가서 서버를 털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이 딱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정선거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화돼서 지시가 내려갔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윤통은 지금 부정하고 있지만 역시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저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들었고 메모까지 나오고 저런 진술의 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 쟤네들이 만약에 짜고 쳐야 된다라는 건데 뭐 메모에다가 뭐 말로 짜고 치고 이미 다른 검찰 조사에서 뭐 여인영이든 누구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비슷한 증언을 하고 대통령이 체포 얘기 들었다고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윤통이 그냥 대놓고 그냥 거짓말로 그냥 버티는 꼴 아니냐. 오늘 그래서 부정선거를 위해 또 국정원 관련한 사람이 왔어요. 증인으로.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부정선거를 확신했다 이거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국정원 3차장이 오늘 나와서 얘기를 했어. 부정선거와 보안부실을 같이 보면 안 된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오늘 헌재 나왔어요. 부정선거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온 거야. 여기를 보면 이 백 전 차장은 이제 국정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을 했어. 당시에 보안 관리가 부실했다. 외부의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 자, 그래서 국회 측에서 뭐라고 하냐? 자, 그러면 침투가 많은 참관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침투가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그건 내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거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는 그냥 점검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부정선거가 되려면 다수의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난 말하지 않겠다. 왜냐? 부정선거 관련 부분은 점검하지도 않았다.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를 같이 보면 안 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의 점검 내용을 보고 부정선거에 확신이 들었다는데 얘는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를 같이 보면 안 된대. 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내버리냐. 예. 그러면서 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 사람도 윤통이 이제 데려왔죠. 예, 임명을 한 걸로. 윤통의 이제 동창이지 동창. 이 사람도 선관위 관련해서 뭐라고 하냐. 당시 모의 해킹 환경을 구성한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데이터 조작 불가능합니다. 24시간 CCTV로 보고 있고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왔는데 부정선거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가짜 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보고받기로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저 선관위 사무총장이 딱 나오니까 윤통이 그냥 바로 퇴근해버렸어. 예, 그냥 바로 그냥 나 간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셨어. 그러니까 질문도 하기 싫다 이거겠지.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오늘 다 확인이 됐어요. 뭐냐?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또 윤통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게 선관위가 5%만 보여준 거다. 선관위가 95% 숨기고 5%만 보여줘가지고 그거밖에 조사를 못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반박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다. 선관위는 다 보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지들이 골라서 조사한 게 5%였다. 그게 왜냐? 그게 선거에 관련된 거니까. 나머지 95%는 선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정원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지들이 모여가지고 지들이 선관위가 다 허용해주고 다 열어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물어봐서 선거와 관련된 걸 막 뒤졌더니 그게 달랑 5%였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 차장 이거 윤통 측이 부른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5%만 점검한 건 선관위 거부 때문이 아니다. 자, 선관위 서버 점검을 5%만 하게 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부 때문이 아니라고 국정원 차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봤더니 너무 전산자비가 많아. 6,400여 대인데 이 중에 310여 대만 점검한 거는 선관위가 못하게 한 거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점검해서 하니까 5%가 됐다. 야 그러면 선관위가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하고 일부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했더니 그렇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 말이 맞잖아. 선관위가 조사 안 받겠다 막 불응하고 너 이거만 봐 이러고 5%만 준 게 아니라 봐 이 새끼들 니들이 골라 이러고 다 열어놨더니 지들이 보고는 야 이거 너무 많다. 야 이거 너무 많아. 어떻게 야 그냥 선거 관련한 것만 보자 이러고 국정원이 지들이 알아서 조사한 게 5%밖에 안 된 거야. 그리고도 안 남았어. 자 그래서 너가 니들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했어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고요. 뭐 오늘 이제 국정원장이 나와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부실한 면이 있었다. 자기네들이 볼 땐 이게 어떠어쩌하면 해킹도 가능하고 얘네들의 비밀번호가 허접해서 잘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건 아니고 부정선거와 연관도 없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인정했죠. 그리고 가짜 투표제에 대해서도 이미 오늘 처장이 나와서 그런 보고 전혀 없었다 지적을 했습니다. 가짜 투표지 보고 못 받았다. 부정선거 의혹 일축했어요.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는데 가짜 투표지 발견했죠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선거 무효소도 126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윤통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윤통과의 동창이었던 김용민 씨가 그냥 다 여기 법대 동기였던 양반이 다 부정선거를 부정해버렸어. 그리고 국정원 차장 윤통 측이 부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정선거랑 관련 없는 점검을 한 건데 왜 부정선거랑 연결시켜서 얘기했는지를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틀트우를 받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정원의 5% 조사는 선관위가 불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게 팩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건 윤통이 틀렸고 틀튜브도 틀린 거예요. 국정원이 알아서 골랐다라는 게 팩트로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예. 물론 이렇게 틀튜브들이 개 틀리고도 벅벅 우겨대겠지만 예. 패러디가 나왔다고 하네. 부산에서 은행 강도가 있었어요. 이 은행 강도가 총을 들고 와갖고 돈 내놔 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물총이었어. 그 2분 만에 이제 끝나는데 이 2분 강도와 2시간짜리 계엄을 비교하는 패러디가 지금 많이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2시간짜리 강도가 어딨냐? 2시간짜리 강도는 유죄고 어떻게 2시간짜리 계엄은 무죄고 이러면서 윤통의 논리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은행을 털라고 했대. 예.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을 든 강도가 2분 만에 시민들에게 제압된 사건이 윤통의 계엄 논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풍자 소재로 떠올랐다. 야,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딨냐? 피해도 없고 경각심만 준 거지. 라면서 윤통의 논리를 조롱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한 남성이 검은 비닐로 싼 총을 들고 은행에 침입했는데 시민들에 의해 2분 만에 제압되었다. 총은 알고 보니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다. 도둑질은 했지만 도둑질이 아니고 협박을 했지만 협박이 아닌 이 상황. 예, 연극무대 연기야. 그냥 은행 직원 훈련시켜준 거 아니냐. 강도도 아니고 교육 담당자였다고 하면 무죄다. 돈도 없고 피해도 없고 심지어 경찰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건 은행 강도가 아니라 문화체험이다. 은행도 털린 게 아니라 가방 검사를 한 것뿐. 경찰도 출동을 안 했으니 내부점검 행사였다. 범죄인데 범죄가 아니고 강도인데 강도가 아니다. 이런 논리면 무전 취식도 식사체험 아니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돈 한 장도 도둑맞지 않았고 장난감 물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단지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곡성 강도였을 뿐. 구속은 부당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윤통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죠. 비상계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예,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게 마치 호수에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리화했지만 그 내용이 이번 강도 사건과 빗대어서 패러디가 됐다고 합니다. 물총 강도도 계몽 강도인가. 금융권에 경각심을 줬으니 무죄가 되어야 하는 거니 아니냐. 야, 계몽 강도라니. 예, 그러면 2분 강도는 처벌받고 2시간 계엄은 괜찮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현실과 동떨어진 경고성 논리. 이 윤통이 이제 궤변과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런 윤통의 논리 자체가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는 분석이 나왔다. 범죄를 저질렀냐 여부는 그 행위의 지속시간, 피해 유무가 아니라 의도와 실행 자체에 두고 하는 건데 윤통 측은 자꾸만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궤변으로 버티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이런 대통령에 이렇게 가시면은 대통령의 모든 내용들은 다 밈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서부주의 폭도들도 그렇고 지금 뭐 어디 이런 사이비 기독교나 신천지 애들이 하는 이런 헛소리들도 다 밈이 될 거다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국민 여론이 어디 쪽에 쏠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대통령의 발언이 밈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 받았니 했니 발언. 계몽령 얘기가 조롱거리로 떠올랐다. 이번에도 2분짜리 강도도 계몽형 강도였을 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윤통이 너무 현실 세계와 괴리된 엉뚱하고 좀 사실관계를 추종하지 않는 거짓의 세계에 가까운 틀튜브에 너무 빠져 있고 그거를 너무 활용하려다 보니까 대통령 자체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지. 저렇게 대통령이 조롱 대상이 됐다라는 게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건 별거야. 그거는 별개야. 그거는 사법적인 법적인 어떤 형에 대한 얘기잖아. 그거를 내란죄가 성립되면 또 내란이 되는 거고 아니라면 불법 계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계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낮은 지지율과 그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트럼프 체제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소재들 그리고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황당한 이유로 계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는 게 좀 어때? 좀 피해가 없는데 좀 어떠냐? 이런 식의 아주 좀 기괴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롱하는 밈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런 뻔뻔스러움은 정치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어디
진짜 동네 잡범들이 나는 거고 대통령급 되면 우리 사회에서 교양도 보여주셔야 되고 격식도 잘 차리셔야 되고 그래야 그게 국격에 맞는 건데 이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나 하고 있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의 주장에 대해서 정신병자들 말고는 공감할 사람이 없는 거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다 등져도 되는 거냐?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도 때려, 뭐 어디 검사도 때려, 경찰도 때려, 공수처도 때려, 헌재도 때려, 대법관도 때려, 다 때려. 이런 게 이제 그 틀투부들의 특징이죠. 틀투부들은 모두를 다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다 적이야 다 적. 뭐 오늘의 동지가 그냥 바로 오늘의 적이 되고 그냥 다 적이야 다 적.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걱정거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선 의원은 뭐라고 하냐? 경찰과 공수처 내에서 우리 당에 대한 반감이 큰데 요즘은 사법부도 계속 때리고 있다. 맞는 쪽에서 우리를 좋게 보겠냐?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이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받게 될 수사, 재판, 심리에서 분리할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을 패하고 소수 야당이 될 국민의힘을 겨냥한 각종 특검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를 이제 내부에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윤통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다음부터는 민주당이 무한 특검에 들어가는 거야. 명태균 특검에, 김건희 특검에, 또 뭐 최상병 특검에, 내란범 특검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할 수 있지. 틀투부와의 커넥션, 또 뒤에서 이것들이 애니첸과의 커넥션 이러고 다 특검이야. 걸리는 족족마다 그냥 날아가는 거야. 왜냐? 수사기관, 검찰 때려, 뭐 때려, 공수처 때려. 얘네들 얼마나 신나겠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나대지 말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대로 냅두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이재명 쪽이 조기 대선하면은 그럼 우리 쪽에서도 빨리 룰을 만들겠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구색을 갖춰주고 동시에 정책 개발을 하겠다. 우리가 이번에는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집중하겠다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라는 소재가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의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돼. 지금 그러기에 바쁜 시기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가기 바쁘고 윤석열 대통령 뭐 면회 갔다가 또 옹호하기 바쁘고 이재명 가기 바쁘고 윤석열 옹호하기 바쁘고 거기다가 또 뭐 검찰 때려 어디 뭐 법원 때려 헌재가 부당하다 이러고 앉아있는 이게 뭐냐고 이걸 어느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겠어. 쟤네들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윤통과 김건희 여사가 걱정밖에 없어. 그럼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수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빨리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선을 좀 준비해야 될 때다.